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에어택시가 이제는 뉴욕 맨해튼 빌딩 수비를 날고 심지어 우리나라 고흥에서 시범 비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상상만 하던 미래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회사, 과연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나사의 기술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FA의 시장 예측 데이터,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이 오가는 레짓 커뮤니티 토론까지 이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퍼즐을 한번 제대로 맞춰보죠. 와, 정말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볼 주제네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회사가 가진 진짜 무기는 뭔지, 그리고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은 무엇인지 그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가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기술력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자료를 보니까 조종사 1명에 승객 4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이 320km, 그리고 무려 240km를 날아가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 S4 모델이 있더군요. 스펙만 봐도 정말 대단한데요. 그쵸. 그런데 단순히 빠르고 멀리 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보내주신 나사 보고서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소음입니다. 소음이요? 네, 조비가 나사랑 같이 풍동터널에서 프로펠러 소음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목표가 헬리콥터보다 100배 조용한 비행이었어요. 와, 100배요? 네, 이건 기술 과실을 넘어서 도시의 일상에 스며들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냥 좀 시끄러워도 빠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빨라도 머리 위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1분에 한 번씩 들린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민원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아마 각종 민원과 규제에 부딪혀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이 소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가장 큰 허대를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파트너사들이었어요. 토요타, 인텔, 델타항공,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 투자자로 참여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런 대기업 파트너십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도움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번 파트너십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자료에 있었나요? 네, 조비의 파트너십은 바로 그 실질적인 역할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는 단순히 돈을 투자한 게 아니에요. 아, 그 대량 생산 노하우? 맞아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쌓아온 자동차 대량 생산 노하우를 조비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제품 몇 대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수천, 수만 대를 안정적인 품질로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그럼 델타항공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델타는 조비에게 가장 필요한 초기 시장과 검증된 고객을 제공합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맨해튼 도심에서 JFK 공항 가는 노선을 생각해보세요. 아, 교통체증 심한 거. 네, 1시간 넘게 걸리는 길을 단 7분 만에 갈 수 있다면 비즈니스 고객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겠죠. 이미 수요가 확실한 시장을 선점하게 해주는 아주 영리한 파트너십이에요. 게다가 우버의 에어택시 사업부였던 엘리베이트를 인수하면서 수요 예측 소프트웨어나 운영 노하우 같은 그런 소프트 파워까지 흡수했죠. 하나하나가 정말 전략적이에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하게 판을 짜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게 결국 정부의 허가, 즉 규제를 통과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바로 그 규제라는 가장 높은 산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넘고 있어요. 미국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여러 단계의 인증을 획득했고 최근에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공식 비행학교, 즉 파트 141 자격까지 얻었어요. 이건 단순히 조종사를 키우는 걸 넘어서 항공사로서의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는 공인 인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 공군과도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영리한 한 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질리티 프라임 계약을 단순히 초기 매출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보내주신 자료를 뜯어보니 조비는 사실상 미 공군의 예산으로 상업 비행에 가장 중요한 안전 데이터 수천 시간을 공짜로 쌓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상용화가 시작됐을 때 이 비행기 미 공군도 쓰는 안전한 기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 자산이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완벽한 기술, 전략적인 파트너, 규제까지 순항 중이고. 이렇게 들으면 실패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보내주신 레딧 자료를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다르던데요.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완벽하게 설계된 청사진이라면 지금부터는 그 청사진이 과연 돈을 벌 수 있느냐는 냉혹한 현실의 문제죠. 레딧의 한 유저가 분석한 자료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도 그 분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공기 400대를 운영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만 2조 원이 넘게 들고 연간 3억 7,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려도 운영비, 이자 이런 거 빼고 나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핵심은 바로 그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조비 측은 초기 목표로 시간당 6회 운항을 제시했는데
레딧 토론에서는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조목조목 따지더군요. 6회 운항이요? 1시간에? 네,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시간, 안전점검, 관제탑과의 교신 시간만 따져도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런 변수 하나하나가 수익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국 항공기 한 대당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우고 또 얼마의 요금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모든 게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게 가장 큰 약점, 시장 준비성의 부재입니다. 아직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2022년에 원격 조종으로 테스트하던 시제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어요. 아, 맞다. 그런 일도 있었죠. 네, 물론 사상자는 없었지만 대중들의 마음속에는 저거 안전한가? 라는 의구심이 자리 잡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고 보니 FAA 보고서나 위키피디아 자료에 다른 경쟁사들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한때 유망주로 불렸던 독일의 릴리움이나 볼로콥터는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심지어 항공업계의 거인인 에어버스마저 이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고요. 이게 이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조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산업 전체가 통과해야 하는 죽음의 계곡 같은 거예요.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쟁쟁한 경쟁자도 버티고 있지만 더 무서운 건 저렇게 쓰러져 나간 선두주자들의 존재죠. 자본과 기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니까요. FAA 보고서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레딧 분석에 따르면 한 대 운영하기도 벅차 보이거든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전망, 대체 어느 쪽을 더 신뢰해야 할까요? 이 간극이 너무 커 보이는데요. 바로 그 간극에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FA의 예측대로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이 6년 만에 운항 횟수 280만 회 규모로 커진다면 지금의 적자 우려는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죠. 도시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질수록 에어택시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테니까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조비가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카드들이 있겠죠. 저는 우리나라 고흥에서 비행 시연을 했다는 자료가 정말 의외였어요. 미국 시장에만 집중할 줄 알았는데 벌써 한국까지 와서 SK텔레콤과 손을 잡았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조비의 또 다른 기회, 글로벌 확장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IT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에어택시 사업의 최적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어요. 고흥에서 수직 이륙 후에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는 천이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한국 시장 진출에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죠. 기술적으로도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수소 동력으로 800km 이상을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건 기존 배터리 기술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기존의 배터리 기술로는 도심 내 단거리 이동에 머물렀다면 수소 기술은 도시와 도시를 잇는 중장거리 이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니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에어택시로 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자율주행 기술 회사 엑스윙을 인수한 건 장기적으로 조종사를 없애서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포석이고요. 정말 끝없는 기회가 있는 동시에 한 발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느껴지네요. 앞서 말한 경쟁이나 수익성 문제 외에 조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위협, 그런 난기류 같은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역시 안전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2022년 시제기 추락 사고는 무인 테스트였기에 그나마 파장이 적었지만 만약 상용화 이후에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대중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규제는 상상 이상으로 강화될 겁니다. 산업 전체가 몇 년은 후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죠.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경제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아무래도 프리미엄 서비스인 에어택시부터 이용을 줄이지 않을까요?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또 다른 잠재적 리스크는 공급망 문제예요. 이 무인 항공 시스템 시장 전체가 특정 국가의 부품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생산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비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오늘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한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 정말 한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혁신적인 기술과 거대 파트너라는 엔진을 달고 규제라는 활주로를 순항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다가도 동시에 불확실한 수익 모델과 에어버스 같은 거인들마저 쓰러져 나간 치열한 시장 상황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이렇게 극명하게 공존하는 경우도 드물어요. 정말 기회와 위협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자율주행이나 대량 생산 같은 해법을 통해 수익성으로 가는 여러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레딧 토론에서 봤던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아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그래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남길 생각할 거리는 이것입니다. 에어택시라는 이 거대한 꿈을 실현시키거나 혹은 좌초시킬 가장 큰 미지의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의 등판일까요? 아니면 이동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일까요? 혹은 이 모든 판을 단숨에 뒤엎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규제의 등장은 아닐까요?